네, 보험 영상 시작할게요. 자, 피동 표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원에서 피동 표현을 하셨던 분들은 네, 스킵하셔도 되고요. 자, 피동 표현이란 일단 뜻이 뭐예요? 누군가한테 당하는 표현을 바로 피동 표현이라고 하죠. 그쵸? 단순하죠? 자, 일단은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 바로 피동 표현이 어떤 형태소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지를 당연하게 알아둬야겠다. 그쵸?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실현 방법은 피동점이사 이히리기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예시를 보세요. 쏘였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쏘이었다라고 형태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잡혔다도 마찬가지로 잡히었다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피동점이사 이히리기를 통해서 실현이 될 수 있다. 자, 이 두 번째 어지다를 통해서 실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게되다를 통해서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되다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어요. 자, 게되다랑 되다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거 함정 나올 수 있겠죠? 자, 게되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동사나 형용사에 붙는 거고요. 반면에 되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여기 적어드렸죠? 명사에 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걱정되다 이런 것들 이런 명사에 붙는 게 바로 되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되다 같은 경우도 이 위에 이히릭이랑 마찬가지로 전미사라고 봅니다. 왜인지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사에 붙는다 그랬잖아. 그치? 명사에 붙어서 품사를 뭘로 바꿔줍니까? 형용사로 바꿔주죠. 아니면 동사로 바꿔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접사라고 볼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파생적 피동 그리고 통사적 피동 이렇게 추가적으로 적어놨잖아요. 그죠? 자, 파생적 피동은 뭐고 통사적 피동은 뭐냐? 되게 단순합니다. 파생어가 접사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생적 피동도 마찬가지로 접사가 붙어서 피동 표현이 되는 게 바로 파생적 피동이야. 이리기가 접사고 되다도 접사니까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통사적 피동입니다. 알겠죠?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어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능동문을 피동문을 바꿀 때 문장 구조 변화. 이건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쓱 보세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은 되게 이해하기 쉽겠죠. 그쵸? 만약에 이거 문장 성분 변화 관련해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는 쉽잖아요. 벌이 은주를 쏘았다. 이거를 피동문으로 바꿔봐 여러분들이. 은주가 벌에게 쏘였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문장 성분만 뭔지 조사들을 통해서 잘 따져보면은 절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알겠죠? 자, 다음부터 이제 6번부터가 조금 중요하니까 집중 잘 해주세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문장의 의미 차이. 즉, 6번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능동문과 피동문의 느낌 차이를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능동문 같은 경우는 주어의 능동성이 강조가 됩니다. 즉, 초점이 주어한테 간다는 소리야. 반면에 피동문 같은 경우는 주어의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장면, 그 상황 자체에 초점이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어요. 근데 테이블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종업원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 안 닦았어요. 여기 안 닦였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위에가 능동이고요. 밑에가 안 닦이었어요. 피동전미사 이가 있으니까 피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1번이랑 2번 중 뭐라고 얘기를 할래?
2번으로 얘기를 하겠죠. 왜일까? 1번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버릇없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안 닦았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주어에 초점이 가기 때문이야. 자, 안 닦은 주어가 누구야? 종업원이잖아. 그치? 한마디로 종업원 네가 안 닦았다. 여기 주어, 이렇게 주어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 하지만 피동 같은 경우는 상황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종업원 주어인 종업원 네가 안 닦았다에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 안 닦인 상황에 집중을 하는 거야. 테이블을 안 닦인 상황이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네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피동은. 반면에 능동은 네가 안 닦았어요라고 약간 비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주어에 초점이 가기 때문이야. 알겠죠? 요런 차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7번 활동 보면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시 이외에도 피동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한번 쳐주세요. 자,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 아까 6번이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주체를 부각하지 않고 사실을 강조할 때. 아까 그 식당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비슷합니다. 주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거나 주어가 누구나 다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뜻이야? 주어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럴 때는 비동표현을 쓴다는 거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이 잡혔다. 누가 잡았단 소리겠니? 경찰이 잡았단 소리겠지. 그치? 이렇게 주어가 다 누구나 다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도 비동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주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을 때도 비동표현을 쓴다. 이유는 주어에 초점을 맞출 수 없거나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할 때. 자, 내용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쉽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신문이나 뉴스 같은 그런 공적인 상황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데서 가끔씩 이런 소식이 들리죠. 누구누구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지?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객관성을. 아시겠죠? 자, 여기 내용에 이어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잘못 쓰인 피동표현. 자, 첫 번째, 이중 피동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을 거예요. 그쵸? 자, 나뉘어집니다. 얘 형태소 분석해보자.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죠. 기본형을 바탕으로 한 형태소 분석은 문법 공부에서 기본이다. 알겠죠? 그렇다면 기본형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지. 형태소 분석할 때. 기본형 뭐야? 많이들 나뉘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뭐예요? 나누다예요. 나누다예요. 나누다에 피동전미사 이가 붙어서 뉘가 된 거지. 그죠?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나누 이가 합쳐서 나뉘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어지다. 어지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종결표현입니다. 뭐 우리 배운 내용을 회상해 보자면 씁니다. 하십시오. 제죠. 그죠? 자, 어쨌든 지금 피동표현이 몇 개가 있습니까? 피동전미사 이리기 중에 이 그리고 어지다에 어지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중 피동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이중 피동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학생들이 많이들 헷갈려요. 번역투 문장. 자, 번역투 문장이란 건 뭐냐? 일단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능동문으로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피동문으로 표현한 거를 바로 번역투 문장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번역투 문장이라는 건 이 7번이랑 연결해서 공부해 주세요. 피동표현을 사용하는 의도. 자, 이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되지 않는 예시들은 전부 다 번역투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7번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1, 2, 3번에 해당하지 않는 문장들은 다 번역투 문장이라고 해요. 그, 이 1, 2, 3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피동편을 쓰면 안 된다는 소리지. 자, 예시를 한번 가볼게요.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어지다라는 표현 있어요. 그리고 이중피동 표현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잘못된 표현이야? 자, 피동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 뭐라 했어? 주체를 부각하지 않을 때. 여기 동그라미 1번. 주체를 부각하지 않을 때.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주체가 누군지 다 알 때. 그리고 객관성을 높일 때. 근데 이 문장은 그 위에 세 가지 경우에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주어 드러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뭘 것 같아? 건축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보다는 그가 이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즉, 주어가 중요한 거지,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동 표현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사동 표현 한번 가볼게요. 여전히 환절기라 힘드네요. 자, 다음 사동 표현 한번 가볼게요. 자, 사동 표현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개념 자체는 쉽죠? 누군가한테 시키는 거, 아니면 하게 하는 거를 바로 사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어떤 형태소를 통해서 실현이 되느냐를 꼭 알아둬야겠지? 자, 처음에 시키다 사동형. 자, 시키다라는 표현을 붙여서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청소를 시키다. 얘 같은 경우는 의미적으로는 사동이에요. 알겠지? 의미적으로 사동이고. 자,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뭐라고 나타나 있니? 이 시키다가 여기 밑에 예시를 보면 동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미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예시 한번 적어주세요.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쉬워요. 청소시키다. 청소를 시키다. 이게 아니라 청소시키다. 이런 경우에는 전미사입니다. 왠지 알겠죠? 청소라는 명사에 붙어가지고 명사를 동사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알겠지?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전미사가 아닙니다. 그냥 동사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피동이랑 비슷합니다.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여서 실현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개하다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까 피동표에는 개되다가 있었잖아요. 자, 사동에는 개하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아까 그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전미사가 붙어서 사동이 되면은 걔는 파생적 사동, 아닌 거는 통사적 사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동그라미 2번 한 번만 더 볼게요.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 보면은 피동전미사랑 겹치는 애들이 있죠? 그죠? 이히리기. 즉, 이히리기 같은 경우는 사동전미사도 될 수 있고 피동전미사도 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그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얘네들로 나오겠지. 이 이히리기가 사동이냐 피동이냐. 그죠? 언뜻 보면 약간 쉬워 보일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학원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예시들이 익숙할 겁니다.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예시이기도 하고. 자, 가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지를 각각 드릴게요. 1번 문장은 능동 주동문일까? 아니면은 피동문일까? 아니면 사동문일까? 이게 선택지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2번 문장도
능주동 문장일까? 피동 문장일까? 아니면 사동 문장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능주동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피동, 사동 아닌 게 다 능주동이야. 자, 더 고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1, 2, 3번 중에 답을 골라보세요. 저는 바로 해설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답이 뭐냐면은 1번입니다. 자, 이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2분 전에. 문법은 형태소 분석이 기본이다. 그치? 미안. 답이 잘못됐구나. 3번입니다. 자, 왜냐면 말렸다. 여러분들 형태소 분석해보세요. 기본형 바탕으로 형태소 분석해보세요. 말렸다의 기본형이 뭐야? 말리다야? 아니지. 마르다지. 이제 마르다에서 온 거지. 그지? 마르다라는 기본형 어간에 뭐가 붙은 겁니까? 이가 붙은 겁니다. 그죠? 뭐 그 다음에는 뭐 과거 선어명이 그 다음에 종결 다. 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그죠? 이. 자, 오케이. 기본형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가 쓰인 걸 봐서 피동 아니면 사동이야. 그다음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다음 진짜 피동일까 사동일까? 자, 이런 경우에는 뭐를 보냐?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인강분들이든 아니면 학원 현강분들이든 전략적으로 가라 그랬지. 특히 이 문장 파트에서 전략이 뭐라 그랬어? 서술어 먼저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어를 잘 생각하라 그랬지.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르다. 주어 뭐예요? 이 마르다에 해당하는 주어가 나잖아. 그치? 나잖아. 나는 마르는 행위를 당하는 놈이야? 아니면 마르게 하는 놈이야? 하는 놈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3번인 것이다. 아시겠죠? 절대 느낌만, 감만 가지고 풀면 이거 무조건 헷갈립니다. 알겠지?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와요. 아니, 100% 나와요. 이런 거밖에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알겠지? 네. 그렇다면 2번 문장을 한번 가볼게, 얘들아. 나는 쌈을 말렸다. 얘 같은 경우는 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1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형태로 분석해보자. 말렸다. 기본형 뭐예요? 마르다요? 아니지. 말리다죠. 말리라는 기본형 어간에 과거와 종결 어미가 붙은 거다. 알겠지? 자, 그다음 여기서 이것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 리는 뭐냐? 피동전미사, 피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중에 리가 아니라 단지 그냥 어간의 일부일 뿐이야. 즉 접사가 아니라 어간 일부일 뿐이라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능주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냥 글자 이히리기 우구추 있다고 해서 얘가 피동 아닌 사동이 아니란 소리야, 얘들아. 기본형을 생각하라고. 아시겠죠? 네. 요거 꼭 주의해 주길 바랄게요. 그 다음도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되게 쉽습니다. 자, 근데 여기 주목해 주세요. 간접의 의미. 간접의 의미.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동에는요, 직접 사동이라는 것과 간접 사동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 자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직접 사동은 뭐냐면, 일단은 사동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 아까? 몸 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직접 사동은 그 행위를 대상이 직접 하게 하는 거야. 반면에 간접 사동에는 대상이 직접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거를 바로 간접사동이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였다.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숟가락으로 입에까지 떠 먹여줬다. 이 같은 경우는 직접이야. 알겠지? 반면에 간접사동 같은 경우는 그냥 밥상만 차려줬다는 소리예요. 행위를 대상이 직접 하게끔 하는 거를,
행위를 대상이 하게끔 하는 거를 바로 간접사동이라고 해. 그래서 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직접사동. 직접 입에다가 먹여주는 거.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개념 이해가 쉽겠다. 그치? 직접 입에다 먹여주는 거. 간접사동은 밥상만 차려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그건 제가 아까 직접사동, 간접사동 개념을 초반에 설명했을 때 잘못 설명했군요. 네, 이 예시로 이해해 주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하겠다. 알겠죠? 직접사동은 직접 입에다 먹여주는 경우. 간접사동은 바싹 맞춰주는. 그러니까 바싹 쳐주는 게 네가 알아서 먹어라 하는 게 바로 간접사동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 통사적 사동, 개하다 표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간접사동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간접사동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반면에 이 이히릭이 있잖아요. 먹였다 할 때, 여기 먹였다.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미사 이히릭이 우우추 같은 경우는 직접 사동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요. 간접 사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지? 직접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간접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하다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인용 표현 같은 경우는 제가 인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에서 실컷 설명을 했기 때문에 스킵해도 돼요. 자, 부정 표현도 정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정 표현은 되게 쉬워요. 부정 표현 진짜. 솔직히 약간 제 설명 필요 없이 진짜 그냥 읽어보셔도 되긴 하는데.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부정 표현이란 건 말 그대로 약간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부정 표현 같은 경우는 길이를 기준으로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기준으로 나눈 거야, 얘는. 자, 그다음 짧은 부정문은 뭐고 긴 부정문은 뭐냐? 짧은 부정문은 안과 못을 사용해서 표현한 부정문을 바로 짧은 부정문이라고 하고요. 긴 부정문 같은 경우는 지않다. 그러니까 지않다라고 알아두세요. 여기 아니하다 못하다라기보다는 지않다까지 알아두세요. 지않다 지못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표현을 바로 긴 부정문이라고 해. 그러니까 왜 짧고 왜 길다라고 하는지는 알겠지, 그치?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 이게 더 길잖아. 그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간단하게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짧은 부정문에 쓰이는 안과 못은요. 다 품사가 부사입니다. 알겠죠? 부사라는 품사. 품사가 부사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긴 부정문 같은 경우도 이거 형태소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쵸? 자,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 자, 일단은 요거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학원에서 아니면 인강에서 보조용언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치? 보조용언. 자, 여기서는 한 번 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기억 안 나신 분들은 그 필기한 내용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조용언. 자, 이 긴 부정문에 쓰이는 용언들은 이 지않다, 지못하다 얘네들은 보조용언이야. 자, 그다음 얘는 뭐겠니?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한번 적어주세요. 보조적 어미 그리고 보조적 보조용언. 보조용언 개념 이해 안 가시면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저한테 질문 주세요. 보조용언 같은 경우는 어디서 했어요? 우리 동작상 하면서 했잖아요. 그치? 동작상 하면서 보조용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동작상 파트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지안타, 지못하다 같은 경우는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아, 맞다.
그 사동편에 통사적 사동 중에 개하다 있잖아요. 개하다. 개 같은 경우도 보조 용언입니다.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 용언이 이루어진 표현이야. 개하다. 알겠지? 자, 이렇게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부정 의미를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면은 이것도 되게 단순해요. 의지 부정, 능력 부정, 단순 부정, 그리고 상태 부정. 자, 의지 부정에서는 뭐가 쓰이겠니? 안, 그리고 지않다. 그치? 내 의지로 안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지 부정이고요. 자, 반면 능력 부정은 뭐가 쓰이겠니? 지 못하다. 능력 부정이 쓰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 우스갯소리 이거 하죠? 나는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그치? 연애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안 하는 거야. 이런 우스갯소리 많이 하죠. 그쵸?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3번, 4번도 쉬운 개념이니까 잘 봐주세요. 단순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한 사실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 어떤 부정 표현이 쓰이니? 안과 지안타가 쓰였죠? 그죠? 선생님, 안과 지안타는 의지 부정이라며요. 동그라미 1번에. 자, 그런데 너희들이 맥락을 봐봐. 이 비가 안 온다 할 때 이게 의지겠니? 비가 지 의지로 안 오는 거니? 비한테 의지가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경우를 바로 단순 부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태 부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상태 부정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서술어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가 왔을 경우 이런 거를 바로 이럴 때를 상태 부정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봐봐. 예쁘다. 서술에 예쁘다 있잖아. 그래서 형용사잖아. 형용사에 지안타가 붙는 이 경우도 지안타가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의미 부정이 아니라 상태 부정인 것이다. 왜? 서술어에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올 경우에는 상태 부정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 두 개만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4번. 형사적 부정과 어휘적 부정문이 있는데, 자, 어휘적 부정문이라는 건 약간 우리 높임 표현에서 특수어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아니나 못 같은 표현을 통해서 부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단어 그 자체가 부정의 의미가 지닌 놈들을 바로 어휘적 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니다, 없다, 모르다. 얘네 같은 경우는 안과 못 혹은 지 않다, 지 못하다가 붙여서 생긴 게 아니잖아. 그냥 기본형 그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띠고 있는 애들. 그런 거를 바로 어휘적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나머지들은 다 그냥 통사적 부정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복습한번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5번도 쉬워요. 지 않다, 지 못하다 말고 지 말다 부정문도 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맥락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알 거예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만 쓰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중의성 해석 방법. 요게 중요해요. 여기 별표 두 개 쳐주세요. 이 중의성과 관련된 문제가 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자, 오늘 예시를 한번 보세요. 동생이 책을 안 읽었다. 이거 중의성을 띈 문장입니다. 왜일까? 자,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잠시만. 이런 문장들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책을 읽은 건 동생이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동생이 읽은 건 책이 아니다. 즉 신문 같은 걸 수도 있다는 소리지. 그지? 자,
3번. 세 번째. 동생이 책을 읽지는 않았다. 그 책을 라면 받침대로 썼을 뿐, 읽지는 않았다. 뭐 찢어버렸거나 아니면 라면 받침대로 썼거나 약간 그런 거지. 자, 여러분들 억지 같습니까? 자,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얘가 왜 중의성을 띠냐면 이 안이 내가 뭐라 그랬니 얘들아? 부정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 안이라는 게 뭘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주어인 동생을 부정하는지, 아니면 목적어인 책을 부정하는 건지, 아니면 서술어인 읽었다를 부정하는 건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린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 이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 일단은 첫 번째로야. 보조사를 사용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을, 이라는 조사가 있죠? 여기다가 은는이라는 보조사를 붙여봐. 동생은 책을 안 읽었다. 동생이 책은 안 읽었다. 각각 은는을 붙여봐. 그렇다면 그 보조사 은는이 붙은 부분에 강조가 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죠. 보조사의 기능 중 하나가 뭐라 그랬어? 강조라 그랬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사를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쉬워요. 억양. 어, 억양.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조금 힘줘서 말하면 돼. 알겠죠? 이건 간단하죠?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의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7번 같은 경우는 겁나 쉽습니다. 거의 약간 중학교 수준인데요. 일단은 이것만 알아두세요. 의문문의 종류 세 가지만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의문문에는 설명 의문문이라는 것과 판정 의문문, 그리고 수서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의문문 자체가 뭐야? 질문하는 거잖아, 그치? 자, 설명 의문문은 뭐냐? 말 그대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바로 설명 의문문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의문사가 항상 쓰여야 됩니다. 자, 이 의문사라는 게 뭐냐? 되게 쉬워요. 무엇, 어디,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바로 의문사라고 해. 알겠지? 자, 반면에 판정 의문문은 뭐냐면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바로 판정 의문문이라고 해. 그렇다면 의문사가 쓰이겠니? 안 씁니다. 알겠지? 물론 맥락에 따라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반면에 수사부정문은 뭐냐면 우리 그냥 이거야. 실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서술 명령 간단히 효과를 내는 한마디로 문학에서 서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알겠지? 서리법. 서리법이 바로 수사 부정문이야. 어, 오타났네요. 부정문이 아니라 의문문이죠. 우리 의문문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고쳐주세요. 죄송. 부정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고쳐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요 세 가지 종류의 개념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판정 의문문에서도 약간 의문사가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 예시는 되게 단순해, 얘들아. 누가 왔니?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중의적인 표현이야. 설명 의문문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판정 의문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그다음 얘를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테마를 적어줘야겠다. 얘 중의성 해소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되게 단순합니다. 마찬가지로 억양이에요. 누가 맞니? 자, 얘 같은 경우는 판정이야, 설명이야? 판정이지. 반대로 누가 맞니? 얘는 설명이죠. 그죠? 설명 의문이죠. 네, 이렇게 해소 중의성을 억양에 따라서 중의성을 해소할 수가 있겠다. 알겠지? 자, 그리고 2번. 문장의 종류와 실제 기능의 일치 여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활동이냐면 문장 종류, 그러니까 문장 유형. 한마디로 종결형에 따른 문장 유형이야. 그러니까 종결형에 따른 문장 유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형사문, 의문문, 감탄문, 청유문 이런 것들을 바로 문장 유형이라고 합니다. 종결형에 따른 문장 유형.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활동이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의문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문이 아니란 소리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니?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내용이에요. 엄청 쉬워요. 의문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문하는 게 아니란 소리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야, 너무 덥지 않니? 이게 무슨 뜻이야? 에어컨 틀자는 소리잖아. 그쵸? 너 안 덥냐라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내가 더우니까 우리 뭐 에어컨을 켜거나 아니면은 문을 여는 게 좀 어때? 라고 청유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줘라고 명령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종결형에 따른 문장 유형과 실제 기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알겠지?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위에 있네요. 수사의문문 서리법. 그치?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문장 파트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죠? 아마 대부분의 고2, 특히 약간 고2 아니면 고3 학생들은 이제 이 문장 표현과 더불어서 중세국어 단원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 범위들 중에서 문장 파트는 끝이 났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학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꼭 숙제까지 해와 주셔야 됩니다. 엄연하게 채점과 오답까지 해와 주시는 게 숙제예요. 학원에는 질문만 들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카톡이나 아니면 인강분들은 댓글로라도 얼마든지 질문을 올려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